개별로 우수거를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파워북튜버와 함께하는 라이브러리 인문학 명품 강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정말 아쉬운데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만나서 강연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줌으로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 화면이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로도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북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코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들어볼 거냐면 바로 글쓰기에 대한 강연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글을 잘 써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 바로 장강명 작가님을 모시고 나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거예요. 장강명 작가님 팬분들이 엄청 많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장강명 작가님 엄청 팬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들뜨고 마음이 들뜨는데요. 오늘 장강명 작가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이 질문과 또 답을 들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듣기 위해서 작가님을 모실 텐데요. 제가 작가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강명 작가님 모시고 엄마 모습이 나온다. 누구야 근데 엄마? 누구야? 같이 하시는 분들이지 뭐. 뭘 하는 거야? 말씀을 해. 이제 소리 괜찮으세요? 귀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용자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TV 소리를 켜서 줌 들어가면 되겠어요. 줌 들어가면 돼가지고. 유전원 마이크 키면 되죠? 네, 맞아요. 전부 다 계속하셔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소리 이제 엄청 잘 들리시죠? 하울링 이제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소리 잘 들리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실 거예요. 저희가 사서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그래서 장편소설, 에세이,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계신 우리 장강명 작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서관 선생님들이랑 거리가 한 2m 넘고요. 아무리 똥으로도 또
아 죄송해요. 네네네. 지금 유튜브가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것이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분 소리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 나누시면 되고. 두 분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처음에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선생님 저 마이크 볼륨 최대야? 소리 좀만 키워달라는데. 네. 그래? 아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거 키면 이게 소리가 막.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해요. 처음에 조정하는 작업. 제가 중으로 강연을 해보는 거는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튜브 생방송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 말씀 좀 나누시죠. 네. 그거 여기가 마이크가 있어서.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줌을 써본 것도 올해가 처음이고 사실 쓸 때마다 얼마 전에는 줌을 처음 썼을 때 일본 독자분들이랑 줌으로 토크를 했었어요. 이제 다 있나요? 줌소리가 너무 작죠? 줌소리가 잘. 네, 줌소리.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 제 마이크로 일단 마이크 다시 꽂고. 뭔가 도서관 사서분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하고 계시죠. 나 음소거하는데? 나 음소거해? 유저 음소거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떡해. 어떡하지?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아까처럼 그냥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어가요 지금? 지금 여기 켰어요, 마이크를. 여기가 켜져 있어 그래요? 그럼 그냥 이 노트북을 앞에 두시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유튜브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컨트롤하니까. 이젠 들리시나요? 유튜브 들린다고요? 정말 이렇게 아까 파워링 들어가지고 뺀 건데. 제가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연 전까지 아무 말 괜찮아요. 들리시는 분들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 2020년 너무 이상한 해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예측이 안 되는 해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아내가 2020년 진짜 지나가 버린 해 같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그랬고요. 약간 좀 마음도 좀 건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중문화재단 대중문화 정보 도서관마다 공연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2020년이 내가 곱게 지나가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제 소리가 또 이제 알아듣는 게 좋게 나오고. 차라리 그러면 유튜브 카메라를 작가님 앞에다 두고 내 유튜브 생각에도. 마이크 잘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네네네. 어떻게 할까? 유튜브 카메라를 그거 일단 그거 그냥 이거 손 다 빼도 돼? 네, 다 빼도 돼요. 차라리 좀 다 빼고 작가님 앞으로. 마이크만 켜놓고 이거 보야는 빼마. 보야는 보잖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켜야 말아요? 켜요? 이쪽으로. 아니 진짜 얘네 너무 뭉쳐다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뭉쳐다녀. 총 가볼게요. 네, 뭔가 임시방편으로 아예 그냥 노트북을 제 앞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이게 노트북 화면을 가지고 앞에서 하니까 조금 집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 다들 모르시겠지만 원래는 2m 정도 앞에 굉장히 큰 TV를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그냥 그 TV를 끄고 노트북을 제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다 되시나요? 스페셜 상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확진 검사에서 7건 음소거 처리 부탁드린다고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네,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근데 카메라는 저걸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보는 건가요? 정말 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사수님들도 그렇고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계속 2시 11분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네,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줌은 잘 되는군요. 지금 유튜브에서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앞에서 사서 5분께서 사서 4분과 코코님께서 사색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마이크 아예 뺐고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저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비상구성이어서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끝나고 유튜브로 보면 안 돼요? 비디오. 여기 상황을 생중계를 해드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그냥 그럼 유튜브 온라인은 포기하고 줌으로만 하자 이러고 있고, 뭔가 마지막 불씨를 되살려 보려고 이렇게 담당 사서님이
유튜브를 막 이렇게 유튜브를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 유튜브 참가자들을 다 줌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합시다. 유튜브에 댓글을 줌 링크를 달아주세요. 줌 링크. 그래서 다 줌으로만 방송을 진행합니다. 링크는 올릴 수 있어요. 올리세요. 줌으로만 진행합시다. 유튜브로 보고 계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줌으로 지금 줌 링크를 도서관에서 올려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줌 링크를 올려주시면 그 링크를 타고 줌으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줌으로 이제 막 들어오시나 보네요.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바로 줌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20분에 딱 시작하는 거로 차라리 딱 그렇게 하는 거 지금 16분인데. 아니 시작하죠. 시작할까요? 네네. 네. 그냥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제가 지금 링크 유튜브 댓글 안 달렸어요. 댓글 없어. 댓글 안 올라왔어요? 링크가 안 보여요. 링크 제가 저렇게 했는데 링크가 안 보여요. 기본대로 한 거. 아니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거 안 보여요. 저한테 카톡에서 제가 올렸어요.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하고 4번 남았어요. 안 보여요. 네, 제가 코프님한테 보낼게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음소거를 해주셔야 되나 보죠? 네네. 받으셨죠? 네. 제가 지금 댓글을 올렸거든요. 정말 링크가 이게 안 되나 봐요. 링크 안 보이신데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이게 링크가 안 들어갔거든요. 네. 내가 아까 받은 링크로 보냈는데 실시간 댓글로 링크가 들어갔지가 않아요. 소개글을 넣었어요. 그래, 소개글을 넣었어요. 네. 몰라요? 소개글? 그럼 실시간 채팅을 해줘요. 오, 지금 차단하시면 근데 전에 소리 들리시죠? 아이고 정말 고생시켜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이 좀, 네. 시작이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40분에서 4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코님 모시고 같이 줌으로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가지고 또 40분에서 45
대부분 질문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강연해야 되는 시간을 조금 한 10분 정도 줄이고 또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기회가 드무니까요. 그 질문 답변 시간을 이제 줄이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손실된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나는 어떻게 글을 쓰는가인데 그냥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 자주 받았는데 취재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책 한번 써봅시다에 제가 조금 설명을 했었어요. 그 책 한번 써봅시다에 설명한 내용에서 이제 별로 저의 사례를 조금 덜 들었는데요. 열광금지 에바로드 사례를 조금 들었었고 그랬었는데 그 책에 안 쓴 내용 위주로 제가 어떻게 영감을 얻었고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그런 얘기 책 내용이랑 이제 버무려 가지고 약간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약간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시 한 40분까지 그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사전 질문 답변도 도서관에서 준비해 주신 거 봤거든요. 제가 좀 어떤 내용들은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 보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질문 답변에 좀 방점을 찍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 아마 제가 이렇게 작가 생활하는 내내 소설가 지망생 아니면 작가 지망생 만나면은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고. 영감 어디서 얻느냐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얻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갖 데서 얻는다고. 오늘 집에 오는 길에도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매제를 잠깐 만났었는데 매제한테도 무슨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손흥민 얘기도 듣고 손흥민 선수 얘기도 듣고 새로 나온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 얘기를 듣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흥미롭고 어떤 부분들 이거 가지고 뭔가 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이거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왜 이 질문을 계속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통째로 어떤 영감을 딱 받으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 적으면 되는 식으로 온다. 영감이 이제 나의 글에 막 원래 본문대로 이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는 영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감이라는 게요, 다 조각조각 난 채로 오고 그 영감을 이제 완성하는 게 작가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는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라고 이제 수립문학상 받은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문제의식이 먼저 왔고, 그러니까 영감이 문제의식의 형태로 왔었고, 그거를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이 싫어서 같은 소설은요. 처음에 인터넷 댓글을 보다가 영감이 온 셈이에요. 인터넷 댓글들에 그 즈음에 2014년에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2014년 즈음에 이민이 답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그때 아직 안 나왔었는데 한국 떠나는 게 답이다. 이런 댓글들이 뉴스 댓글에 많이 붙었었어요. 이제 그게 저의 영감이었던 거죠. 그걸 많이 붙는 걸 보고 내가 뭔가 이게 뭔가 좀 약간 요즘의 시대 정신인가? 이걸 내가 좀 뭔가 이걸로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가 이민의 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한국이 싫다고 떠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소설로 쓰면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젊은이여야겠고 그 주인공이 남성보다는 좀 여성이어야 될 것 같았어요. 여성인데 뭔가 좀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젊은 여성이 살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주인공의 그 경제적 상태 같은 것도 이제 좀 나오는 셈이죠. 근데 너무 극빈층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표준이라고 들어가는 범위 안에 있으면서 약간 평균보다는 좀 못한 상태들, 너무 극빈층은 아니고 또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면은 또 뭐 한국에서 살만하지 않아? 뭐 참고 살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캐릭터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좀 고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영감을 가진 거를 가지고 제 안에서 많이 굴려낸 거죠. 그리고 제목은 한국이 싫어서였으면 좋겠다. 제목을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러면 어떤 소설일 때 이 캐릭터가 겪는 제일 큰 위기는 뭐여야 될까 했는데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민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이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러면은 어딘가 한국이 싫어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계속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 나라에서 적응하는 건 다 끝났는데 뭔가 마지막 고비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굴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도 되는 거지요? 네. 기술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위기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나라로 이민을 가면서 헤어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나라에서 시민권만 얻으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남자친구가 청혼을 한다. 그것도 뭐 모든 걸 나한테 맞춰준다는 식으로 청혼을 한다. 이런 게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생각하다가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일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영감을 굴렸습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에서 이제 시작을 한 소설들이 다른 소설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댓글 부대가 있었고요. 이제 연작 소설 중에 산자들이라는 연작 소설도 있었습니다. 댓글 부대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세상이 이제 2010년부터 막 본격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2007년에 대선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 댓글 조작 사건이 대선 전에 한번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났었는데 그때 조작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아니라고 했었고 저도 안 믿었는데 대선 끝난 다음에 조작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영감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로 댓글 조작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스토리로 쓸지 어떤 캐릭터로 쓸지 어떤 사건으로 쓸지 이런 것까지 완결된 상태는 아니고 댓글 조작이라는 걸로 뭔가 정치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런 사실 자체가 이제 영감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소설로 할 것이냐 이런 건 또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많이 궁리를 하게 됐고요. 단순히 이제 댓글 조작을 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극화를 하는 거는 좀 제가 이제 그거는 좀 흥미롭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댓글 조작 사건을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그 조작한 댓글 내용도 너무 유치하고 이런 거에 조작이 되긴 되는구나 하는 게 좀 놀랍긴 했지만 그거를 소설로 쓰면 저는 좀 악당이 좀 뭔가 좀 머리가 좋은 악당이길 바라는데 너무 악당의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미 댓글 조작 사건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어떤 진화된 형태의 댓글 조작을 어떤 음모 세력들이 꾸민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될까? 그거를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뒤에 이제 좀 흑막이 드러나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얘네한테 뭔가 의뢰를 받는 그런 팀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래 3인조 팀이 있는데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이 어떤 누군가의 수수께끼 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그 의뢰를 수행하면서 그 흑막을 점점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문제의식이라는 형태로 영감이 왔고 그거를 제가 이야기는 없었는데 처음 영감이 왔을 때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붙이게 됐습니다. 문제의식 형태로 온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작 소설 중에 산자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2010년대에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2010년대 끝나갈 때 뭔가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었고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 경제 문제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소설로 쓰는 방법이 내가 약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뭐 원미동 사람들처럼 연작 소설 형태로 2010년대 어떤 경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풍경을 10편의 소설로 쓰면 좋겠다. 그럼 그 10편은 뭐가 돼야 될까? 그 10편에 자영업도 있어야 될 거고 취업준비생 이야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해고 그냥 대량 구조조정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 사람을 이제 해고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 팀을 해고하는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고용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거 어떤 예술 노동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10편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자들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 형태로 온 거 말고 반대되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것도 있었어요. 되게 사소한 단초들에서 점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을 부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의식을 그다지 부여하지 않은 그런 소설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루미에르 피플이라는 그것도 연작 소설인데 단편집에 박쥐인간이라는 단편 소설을 한 편 썼는데요. 그 박쥐인간에서 그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재밌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였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 위에 있는 남자를 본 건데 나무 위에 있는 남자를 보면서 사람이 이제 나무 위에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꿈속에서 그때 또 옆에 갑자기 누가 생기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저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답하기를 그 나무 위에 있는 남자가 박쥐 인간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맥락 없는 꿈이죠. 맥락 없고 두서도 없는 꿈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떤 소설에 단편 소설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쥐인간 끝이 어떤 주인공 남자하고 그 여동생이 걷다가 어떤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니까 박쥐인간이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왔고 꿈이라는 형태로 이제 영감으로 들어왔고 이게 소설에 들어가면은 어떤 장면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박쥐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런 장면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를 꾸민 게 박쥐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그 소설을. 그리고 이제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이제 소설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영감을 각자 굴리다가 그걸 합치게 됐어요. 제가 금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금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금음달이라는 게 되게 막 가냘퍼가지고 떠오르는 심상 같은 게 좀 어떤 예쁜 심상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음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그런 소설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영감이죠. 금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영감인데 그런 단어가 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에 들어가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음달이 뜰 때 뭐 그 달빛에서 이상한 기운이 내려와서 그 기운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뭐 이런 얘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 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이제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내가 어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친구 ABC를 만나고 왔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 A가 그 B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어떤 다른 친구를 따돌림을 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B는 아니 나는 그런 걔를 따돌림한 적이 없다. 걔를 따돌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A의 기억에 따르면은 어떤 그 다른 이제 C라는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그걸 따돌렸던 게 B인데 B의 기억에 따르면은 C는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고 자기는 전혀 이거를 따돌림을 이제 그 주도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두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과연 그때 C는 따돌림을 당했던 것일까 안 당했던 것일까. 그 아내 얘기를 들을 때에는 이 얘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소설을 쓰고 싶다. 이 얘기가 뭔가 어떤 사람의 기억에 대한 거, 또 속죄에 대한 거, 그런 소설이 될 것 같다. 이런 영감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스토리를 굴리면서 어떤 여성이 뒤늦게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따돌림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그런 소설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금음 달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받는 남자 이야기랑 내가 누군가를 따돌렸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를 나중에 합치게 됐어요. 합쳐서 그게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그 소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영감 이야기였고요. 한 10분 남았는데 취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줌으로 잘 되고 있나요? 다들 이렇게 되게 아까 막 먹으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군요. 네, 잘 되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한 게 아직까지 이제 이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의실 분위기가 아까의 이 놀랬던 그 긴장 기운이 좀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다들 좀 표정이 굳어 계시고 저도 좀 표정이 굳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강연할 때는 이제 많이 서로 리액션이 있고 막 이제 끄덕끄덕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하면서 좀 이제 긴장도 풀리고 그러는데 약간 약간 얼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뭐 여기 사서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뭘 컴퓨터를 보실 때마다 이제 가슴 한쪽이 약간 철렁해져가지고 또 뭐가 약간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강연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잖아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한 분 한 분이 막 화면에 그것도 제 노트북에 이제 표정이 이렇게 보이니까 막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해요. 네. 취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취재 이야기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취재 이야기를 저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는 질문을 다른 작가분들한테 받을 때가 아직도 받고 있거든요. 받을 때 굉장히 이제 놀라고 제가 아니 그냥 뭐 막 해요. 막 합니다. 뭐 마구잡이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합니다. 하면은 작가분들이 뭔가 좀 뭐 비결을 숨기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보실 때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닌데 하는데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 했던 이야기도 결국 막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의외로 이제 그 다가가서 그냥 저 소설 쓰려는 누구누구인데요. 뭐 주제를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들려준다. 제가 기자일 때보다 훨씬 더 잘 들려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 한번 써봅시다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책이 또 그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소설에 취재하는 법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썼던 내용이 대충 다 나옵니다. 대충 다 나오고 제가 실제 책에 안 썼던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산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들 단편 연작 소설에요. 카메라 테스트라는 그 소설을 단편을 썼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취업 준비생 이야기를 쓰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취업 준비생 이야기를 쓸까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문제의식 형태로 영감이 온 거죠. 어떤 취업 준비생 이야기를 쓰면 제일 취업난이 잘 드러날까, 극명하게 잘 드러날까.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업을 해야겠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준비하는데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준비 과정도 굉장히 긴 거. 정말 그런 이거를 준비한다는 게, 이거를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다는 게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싶은 그런 직업을 몇 개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나운서가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았어요. 아나운서 경쟁률은 뭐 1000대 1도 넘는데 그 1000대 1 뽑히려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학원을 다니고 이거를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면은 정말 그게 돈이 꽤 들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드는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한 곳이 아니라 이제 두 곳을 다니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취재를 해야겠다.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그 어떤 소설의 줄거리 같은 거는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볼까? 이렇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두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선생님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지인의 지인이었는데 그런 지인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제 지인한테 알고 그분을 좀 이런 소설을 쓰려는데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의 그러니까 평소 인맥 뭐를 활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뭐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이야기 같은 거, 또 요즘 방송사들이 아나운서를 어떻게 뽑는지, 지방 방송국이나 뭐 케이블 TV 같은 데서 어떻게 뽑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강사셔가지고 그 뽑히는 이제 지망생, 지원자의 이야기 같은 거는 또 듣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해볼까, 어떤 지원자를 한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하다가 그러지는 않고 제가 지원자를 뭐 어떻게 찾았냐면 이거는 정말 약간 뭐 무식하게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하고 검색을 하면 아나운서 지망생 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운영해요. 오늘 뭐 그래가지고 뭐 학원 가가지고 뭐 연습하고 왔다. 뭐 어디 카메라 테스트 오늘 받고 왔는데 후기가 이렇다. 또 그런 언론고시생들 카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 운영자 같으면은 블로그 주소가 메일 주소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 블로그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닷컴 하면 메일 주소가 되니까 그냥 제가 무작정 모르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블로그에 그 후기를 카메라 테스트 후기를 올리신 거를 봤다. 그리고 저는 소설을 쓰는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한 분이 답장을 주셨고요. 그분을 두 번을 만났어요. 두 번을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씩 이제 그분이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가서 아나운서 지망생들, 요즘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어떻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겸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할 때에는 그런 게 아주 뭐 줄거리까지 생각이 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처음 인터뷰를 하는 중에 소설 줄거리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괜히 복잡하게 뭐 이걸 사건을 꾸밀 필요 없이 말씀을 듣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날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방 방송국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뭐 청담동이나 이런 연예인들 다니는 미용실에 새벽에 가가지고 머리랑 화장을 세팅을 받고 그게 머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제 KTX를 타고 지방까지 간다. 이렇게 중간에 자지도 못한다. 그리고 가서 뭐 굉장히 이제 그 카메라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냥 그 날 하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되겠다. 그걸 자세히 소설로 쓰면은 그거 자체가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굉장히 강렬한 소설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첫날 인터뷰를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할 때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가다가 뭐 다른 이제 KTX 안에서 다른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많이 만난대요. 다들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 세팅을 한 채로 새벽 KTX를 타니까 비행기를 안 타는 이유도 재미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옛날에 무더기로 그 아나운서 서울 출신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 MBC에. 그래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비행기를 절대 안 타고 기차를 타는 게 불문율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재미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 만약에 만나면 이제 경쟁자를 기차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쓰다가 이제 좀 궁금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을 뵙고 인터뷰를 좀 길게 하고 그 얘기를 모아가지고 카메라 테스트라는 소설로 쓰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의 그 네트워크도 막 활용을 하면서 누구한테 이제 후배였거든요. 그 지인은 후배한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때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분이 있지 않았니? 그분 다 소개 좀 시켜줘 라고 해서 후배 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섭외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무작정 섭외를 하기도 했고요. 요즘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 소설을 쓰고 있는데 형사분들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 형사분들 인터뷰를 하게 된 과정도 한 형사분의 소개를 받고 그분한테 또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중에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밤에 강원도 가가지고 춘천에서 뵙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저의 경험을 드리면은 조금 그냥 막 한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시 45분이 됐는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 질문 답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이 얼굴이 약간 굳어진 상태예요. 네, 코코님. 네. 제가 좀 컨트롤 할까요? 네. 아니면 해주셔도 돼요. 근데 마이크가 소리 다들 잘 들리세요? 나요? 제 거는 비디오 중지해야겠다. 네, 잘 들리시네요, 여러분. 다들 엄청 기다리셨던 바로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 저희 세팅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익하시다는 소감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다들 글 쓰는데 소재를 어떻게 구하고 평소 일상에서 이런 소재를 구하셔서 그거를 좋은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에 저도 놀랐고 다들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고나 천재적인 그런 것과 아니면 시간과 노력, 많이 노력하신 부분들이 쌓여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저희는 일반인으로서 또 팬으로서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고 싶고 또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작가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네. 자, 좀 옮기겠습니다. 노트북 마이크인 것 같아요. 노트북에 붙어있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진짜 너무 유익했어요. 조매유님 고맙습니다. 저 약간 유튜버 된 것 같아요. 이게 공수하니까. 유튜버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 하시잖아요. 이제 팟캐스트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안 하니까요. 안 하고 유튜버는 저 막 좀 부럽긴 해요.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되게 부러웠는데 오늘 한번 해보는군요. 네. 처음 해봐요. 이런 거 댓글 보면서 막.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진행자님, 코코님 소리가 끊기나요? 이렇게. 이제 잘 들리나요? 제 소리? 이 노트북을 마이크를 켠다고요? 이젠 됐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유동우님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신다고. 공경남님, 코코님 소리 잘 들리시나요? 공경남이 어디 계신가요? 근데 여기 이제 공경이 처해져도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공경이 처해지니까 아까보다 좀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약간 이거 큰일이네 그랬었는데. 유민아님 고맙습니다. 이 노트북 때문에 총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노트북 마이크가 아마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작가님 가까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 마이크가 여기. 아하. 제가 좀 더 크게 말해볼게요. 잘 들리세요? 이제 이 정도?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지금 곡식으로 아래부터 끌어가지고 여러분께 엄청 잘 들리시죠 지금? 엄청. 네. 코코님 최고입니다. 여기 계시니까 긴장이 확 풀려요. 작가님 귀가 너무 시끄러우실까봐 염려되지만 저는 이런 순발력이 없어서 유튜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책방 따로 다니고 있고 네. 책을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책 읽는 걸 좀 습관으로 들이고 싶어서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작한 유튜브예요. 네. 작가님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다리시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성함 말씀드리면 음소거 해제 그분만 하셔가지고 직접 작가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작가님 여기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거 있는데 네. 혹시 어떤 분 첫 질문으로 하면 좋을까요? 심한식 선생님 저 질문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작가님 뵈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옆집 청년 같은 분위기십니다. 고맙습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청년.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은 미리 그냥 코코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70을 이만큼 중반을 넘긴 사람인데 저는 그냥 에세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조금 써봤지만 소설은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소설 한번 덤벼볼까? 그런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해서 A4 용지 한 20장 정도 빽빽하게 써서 단편을 하나 썼는데요.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제를 그 남자라고 해서 장 작가님이 쓰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네. 노년의 사랑 이야기 같은 거, 플라토닉 러브 그런 내용을 좀 썼는데 네. 내가 이걸 쓰면서 소설에는 뭔가 시사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글이 과연 그런 글에 해당이 될까 생각했고요. 네. 제가 또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안개가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볼 수 있게 끝을 맺을까? 아니면 확실한 그림을 보여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답답함 그런 게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아까 이제 이 질문 보고 제가 사전 질문 이제 코코님한테 보내주신 거 보고 저도 강연하면서 조금 이제 그거를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문제의식, 그런 주제의식, 시사점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시사점을 생각하지 않고 쓰고 나서 시사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사점을 부여하지 않은 소설도 있었어요. 저는 박쥐인간 같은 거는 시사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억지로 시사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의식하고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음동인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시작할 때는 금음달에서 이상한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시사점이 없었는데 쓰면서 이제 주제의식을 문제의식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억지로 그거를 시사점을 굳이 부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사점이 있으면은 분명히 어떤 소설의 어떤 힘 같은 게 있으니까 주제의식이 강한 소설이 그 독자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어떤 감동 같은 걸 줄 수 있을 테니까 억지로 부여하진 않아도 되지만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하면 좋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원래 이제 질문지에 노년에도 플라토닉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나이를 넘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되면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제의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읽은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시사점을 부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결말은요. 저도 열린 결말로 쓴 거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단편 소설 쓸 때 저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그냥 쭉 쓰다가 어떤 분량이 그냥 됐을 때 그리고 분량이 되고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은 되게 좀 임팩트가 있겠다 그런 생각할 때 그러고 끊고 쓴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끊은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어떤 열린 결말은 잘 납득하는데 어떤 열린 결말은 되게 납득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두고 독자들이 이런 식의 열린 결말은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린 결말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독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결말이어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는 그런 결말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말은요. 소설의 어떤 논리가 완결이 안 되고 끝나면은 이제 열린 결말인데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논리가 완결이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설 안에서의 어떤 정서가 완결이 안 되면은
정서가 완결이 안 된 채로 논리도 완결이 안 되고 끝나면 그거는 독자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상이 뭐야? 진상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감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간에 클라이막스에서 폭발했던 어떤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의문이 되게 끝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마이크인가요? 이어폰. 아, 왼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최첨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를 살아가는 데 대한 주제를 뽑으신다는 것 저요. 자체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네, 대단하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4 20매면은 되게 쓰기 쉽지 않은데 A4 20매면은 단편 소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질문. 예. 안 들리세요? 네, 조금 지금 들리실까요? 이제 들리세요? 아, 네, 이제 들리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용대 선생님, 아까부터 예. 질문을 주신다고 하셔서 어떤 예, 질문이셨죠? 예, 제가 들립니까? 제 말이요? 여보세요? 제 말이 들리나요? 제 말이 들려요? 여보세요? 이거 왜 안 들리나? 들려요? 네, 다 잘 들리시죠? 예, 들리죠? 제 말이요. 여보세요? 네.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소설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강연인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지금 제 자전적 소설을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출마자들이 쓰는 그런 진부한 그런 얘기 말고 제 생애에 있어서 어떤 가장 슬펐던 일, 가장 감명 깊었던 일, 잊혀지지 않는 이런 단편들을 모아서 내 그 연령대별 이렇게 쭉 엮어가서 좀 한번 써보려고 좀 몇 번 많이 좀 써놨는데 아, 지금 유민아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예, 여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이런 걸 써서 독자가 어떤 감명을 받는다든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저희는 이용대 어떤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데 들리지 않아요? 아유 이게 왜 그런가? 사전 질문지 출력한 아니 사전 걸로 질문이 여보세요? 할까요? 이용대 선생님 죄송합니다.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보이긴 하는데 네. 저랑 코코님한테 아유 한번 써보세요. 이 뺐어요. 저기가 이걸 뺐는데 들리나요 이제요? 아, 그렇습니까? 들려요? 근데 왜 안 들리나? 여보세요? 음소거도 했는데 쓰고 계십니다. 네. 안 들려요? 어떤 감명을 받는다든지 여보세요? 하하. 둘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줌. 독자가 어떤 감명을 받는다든지 하게 하려면 네. 이게 뭐야? 음소거. 더보기. 이용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이용태 선생님께서 글쓰기 잘하려면 가장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성실한 것도 재능이고요. 성실하게 써야 이렇게 글쓰기라는 게 말하기랑 달라가지고 짧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뭐 트위터 같은 데 올리는 거는 글쓰기가 아니라 말하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긴 글을 쓰려면은 그게 이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노력 같은 게 들고 또 그 글 안에서 요구하는 논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글쓰기 싫은 거 자체가 글 쓰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성실함이 제일 그러니까 하나만 꼽으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라 어떤 공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게 뭔가 좀 이게 생각보다 인터랙티브가 목소리로 잘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오는 거 쭉 한번 읽으면서 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버들 분들 해보는 거. 네. 네. 쭉 한번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 이렇게 쭉 올리면 되죠? 네네 맞아요. 이거를 크게 해드릴게요. 화면. 네. 채팅방 하면. 아 저희가 여러분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구나. 10728 황성민 님, 황성민 네네. 보통 한 소설을 쓰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제가 유튜버 스타일로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빨리 썼을 때 장편 소설 두 달 만에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게 열광금지 에바로드였고요. 제일 오래 걸렸을 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게 표백도 지금 그렇고 지금 쓰고 있는 재수사라는 소설도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신경님, 범죄 소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범죄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인데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고맙습니다. 그 20년 전에 미해결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비슷하죠. 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거기 얘기를 쓰려고 하다가 근데 꼭 미제 사건 전담반이 아닌 데서도 그런 미제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팀 형사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썼고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뭐 추천하는 책 뭐 이런 게 아니죠.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고등학생한테 추천하는 책도 있나요라고 다른 질문도 올라왔는데 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고등학생 때가 아니었군요. 대학생 때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읽었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한 책들이었고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중력이랑 주의력을 너무 뺏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사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적어도 제가 고등학생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제 사색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좀 그게 네, 너무 이거에 매달려서 살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네, 조시훈님, 제가 가장 애정하는 소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모두 읽었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은 책들. 사실 이 책이게 뭐라고 여기에 중간에 내 인생의 소설 5권 아까 말씀드렸던 악령이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네,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린다. 그리고 또 뭐였더라? 조지 오웰의 네, 일곱학사가 아니라 저기 나는 에세이 조지 오웰 에세이였고요. 네, 끝없는 이야기, 블랙 달리아, 네, 블랙 달리아를 그렇게 5권을 제가 경향신문에 내 인생의 책이라는 연재물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장강명 내 인생의 책 검색을 하시면 나오기도 합니다. 블랙 달리아, 악령,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린다. 그리고 저 조지 오웰의 에세이인데
조조엘 에세이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겹쳐가지고 많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중에 하나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끝없는 이야기. 이거는 조금 이제 청소년 소설이지요. 네, 네. 시우님 고맙습니다. 악명이 좀 두껍습니다, 진지혜님. 아, 조조엘 나는 어떻게 글을 쓰는가.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표제작으로 돼 있는 한겨레 출판의 책도 있고 그 에세이가 실린 다른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계셔서 네, 위에 있는 거 한번 쭉. 먼저 드려볼게요. 네, 아까부터 질문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네, 이재선님께서 네, 소설과 시, 기사들은 모두 다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글 쓸 때 재밌으신지 물어봤어요. 저는 시는 사실 이제 써본 적이 없고요. 소설이랑 기사, 에세이, 논픽션인데요. 네, 이재수님,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건 쓸 때 재밌는 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이제 술술 쓰게 되고 좀 글 쓸 때 좀 제가 충만해지는 그런 기분들을 겪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겪는데 그래서 에세이를 제일 이제 쓸 때는 재미있어 하는데 저의 본업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설은 쓸 때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술술 나와가지고 좋은 날도 있는데 정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사는 약간 제가 신문사 다닐 때 기사 쓸 때는 사실 재밌어서 쓴 기사도 좀 있죠. 좀 있는데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기사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기사들은 이제 일간지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로봇이 된 것처럼 기계가 된 것처럼 씁니다. 약간 기분이 어떠냐면 어떤 사건이 났는데 이거는 제가 써도 이런 기사를 쓰고 누가 써도 이런 기사를 쓰고 똑같은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약간 좀 제가 자동 판매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기를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기사가 이렇게 툭 나오고 막 그런 기사 공장. 실제로 기사 공장. 네, 진짜 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네. 선생님한테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글을 읽는 능력? 네. 책을 읽는 거 저는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글을 쓰는 작가님처럼 글을 쓰신 작가님들의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채연아님은 글을 쓰는 거는 거부감이 없는데 글을 읽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기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시대요. 저는 이 반대거든요. 읽는 거는 좋은데 쓰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최윤아님, 사실은 저도 그 코코님하고 비슷하게 읽는 게 편하고 쓰는 거는 조금 불편해서 이게 조금 뭐 정확한 답은 못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쓰는 게 편하시고 읽는 게 좀 불편하시면 좀 편한 책들 위주로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요. 네. 작가님도 필사하실 때도 있으시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필사를 자기 언어로 필사를 해서 그러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저도 읽을 때 이제 잘 안 읽히는 책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굳이 끝까지 안 읽습니다. 그냥 읽다가 덮어버리고 뭐 이제 책을 읽는데 진짜 어려워가지고 못 읽겠어가지고 못 읽는 책도 있고 그거 막 꾸역꾸역 읽을 때도 가끔은 있긴 있는데요. 이 책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괴로워하면서 읽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뭐 안 읽어도 되겠다. 그냥 내 재미도 없는 책인데 뭐 나는 못 읽겠고 뭐 다 읽는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가 남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책들 저 중간에 많이 덮기도 하고 남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못 읽겠는 책이 있어가지고 못 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요 책 읽는 게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불편하신 게 아니라면은 네 굳이 뭐 그렇게
억지로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작가님 독서법이랄까?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정말 다 못 읽으면 발췌독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머릿말에 꼭 읽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거기에 책의 요약본이 들어가 있고 작가님들이 글 쓰실 때 굉장히 많은 고뇌를 통해서 나오는 게 머릿말과 맺은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어떠신지 독서법이 있으신지 또 머릿말 맺은말이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발췌독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요즘 벽돌책 칼럼이라는 칼럼을 연재를 해서 벽돌책 그거를 칼럼을 써야 돼서 벽돌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런 때에도 책 읽을 때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좀 약간 픽하게 네 그런 거고 뭐 만약에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뭐 요리책 같은 책은 그런 용도니까 발췌독을 하겠죠. 뭐 근데 그런 거를 독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 같습니다. 네. 뭐 막상 또 이제 책 읽다 보면은 그 책의 어떤 주제보다는 그냥 어떤 구절, 어떤 대목 같은 게 굉장히 감명이 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만약에 머릿말이랑 꼬릿말만 읽는다고 해서 남지는 않겠죠. 저의 독서법은 그래요. 근데 역시 이 옆에서 코코님이 질문을 읽어주시고 하니까 편하네요. 저는 유튜브가 못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질문을 보면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질문 또 뭐 있나요? 또 있죠. 네, 뭐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네. 글을 볼게요. 글 쓰는 방법이 많은데 그중에 일단은 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유튜브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3011님 고맙습니다. 뭐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 아마 하나의 기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 쓰인 글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 글이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잘 쓰는 글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고 뭐 객관적으로 막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잘 썼다고 동의하는 그런 글이란 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그 질문 자체가 뭐 바나나가 더 긴가 토마토가 더 맛있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식의 토마토 중에 훌륭한 토마토, 뭐 바나나 중에 맛있는 바나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애초에 글이라는 게 종류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뭐가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쓴 글이라는 게 뭐 어떤 거다. 잘 쓴 글이라는 건 이런 거다. 뭐 단문으로 돼 있어야 하면 뭐 주제가 앞에 드러나야 하면 명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이 질문자분이 네. 질문자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손상아님. 네, 손상아님께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상아님께서 글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글이 잘 썼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요 되게 좋은 게 그 기준을 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를 내가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작가한테 따라오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좋아할 것이고 이 작가도 좋아할 것이고 이 작가도 좋아할 것이다. 그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주의 리얼리즘 작가를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 사람도 리얼리즘 작가인데 잘 썼다고 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작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이 좀 선문답 같죠, 전사님. 네.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답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가 왔어요. 잘 들리시죠? 그 김수현 님께도 수현님. 네, 김수현 님이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쓰시는 특별한 DNA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 왜 우리는 글을 잘 써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요. 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김수현님, 제가 이거 정말 질문 많이 받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이게 책 한번 써보시다에 조금 제가 그래서 약간 강조해서 쓰기도 했고 그런 DNA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더라고요. 스티븐 킹 그 작법서나 하루키도 어디서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글 정말 잘 쓰는 거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 두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이렇게 글쓰기 DNA가 물려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그냥 글 잘 쓰는 정도 약간 뭐 담임 선생님이 강명아 너 글 잘 쓴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막 학교 대항으로 뭐 100일장 나가고 막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설 뭐 이제 그 습작을 쓸 때 그때 뭐 아내가 제 글을 읽고서는 우리 남편은 참 글쓰기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글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이상하죠. 옛날에 바로 옆에서 아내가 나보고 글쓰기 재능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사이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고요. 김수현님 그리고 이게 스티븐 킹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하루키가 옳은지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도 뭐 글쓰기 DNA 유전자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뭐 그거를 검진을 하면은 너는 글쓰기 재능이 있고 너는 없다 이런 미래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린다고 해도 정답도 아니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제가 만약에 예전에 난 글쓰기 재능이 없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안 썼으면은 결국 책을 아무것도 못 썼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저더러 뭐 글 잘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별로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네. 이게 글 쓰다가 내가 용기가 없어져가지고 나 재능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DNA란 게 혹시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걸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티븐 킹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답 아닐 거고요. 그렇다고 그런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따뜻한 말씀에 빨리 글을 써보고 싶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면 지금 두세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연장선 함에서 좀 그렇게 작가님께서 계속 글을 쓰시다가 힘든 순간, 뭔가 스머프라든지 글이 더 안 써질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나요? 황성민님도 올려주셨고 네. 그리고 최정원님도 올려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황선미님, 최정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작년에 받았을 때는요. 작년 이전에 받았을 때는 제대로 답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작가 생활 이제 데뷔한 지 올해가 10년 차인데
올해 슬럼프를 정말 징하게 겪고 있거든요. 징하게 겪고 있는데 사실 제일 징하게 겪은 기간은 지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되게 안 써질 때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게 왜 안 써지는지도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제가 목표를 높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았나? 왜냐하면 그 쓸 때마다 저는 지금 제가 성장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늘 목표를 조금씩 높이 잡았었어요. 분량을 좀 더 길게 해본다. 뭐 주인공을 뭐 두세 명으로 해본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되게 복잡한 문제의식을 담아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이 좀 안 풀리는 때는 있었는데 어떻게 뭐 며칠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슬럼프가 왔는데 그래서 목표를 내가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슬럼프인데 과연 그렇게 온 건지 아니면 뭐 게을러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슬럼프가 왔는지 저도 이유도 모르니까 뭐 지금은 좋게 생각하려고 하죠. 한창 안 써질 때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우울증도 앓았고 그때는 이제 극복은 뭐 병원도 갔었는데 병원보다는 운동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피트니스 센터 근처에 있는데 가가지고 아침에 무조건 운동을 했고 그게 그때는 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슬럼프가 오니까 그냥 글만 안 써지는 게 아니라 막 몸이 막 나태해지더라고요. 글이 안 써지니까 자꾸 낮부터 뭐 맥주를 한 캔 마신다든가 왠지 뭐 한 캔 마시면 잘 써질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막 하루 종일 뭐 쓰려고 했는데 안 써지니까 밤이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풀려고 뭐 맥주를 마신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음날 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막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글은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생활 리듬부터 좀 찾아야겠다. 거의 그런 지경까지 갔어서 그때 아침에 이제 무조건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출근할 때 저도 같이 나가가지고 무조건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가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온다. 뭐 이렇게 해서 생활 리듬을 좀 찾은 다음에 좀 글쓰기가 그 다음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까지 뭐 글 안 써질 때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까지 저의 경험이라는 게 뭐 모니터를 보는데 뭐 두세 시간 동안 한 문장을 못 썼다. 뭐 이런 거라 가지고 그때는 그냥 계속 버틴다 이런 답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아무리 글이 안 써져도 생활 리듬은 놓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정답 잘 모르고 슬럼프가 닥치기는 닥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극복을 해서 고맙습니다. 멋진 작가님의 극복에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이수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정미수님. 글 쓰는 시간 말고 취미 있으신지 다른 시간 뭐 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운동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운동하기 너무 싫어요, 근데. 취미는 아니군요. 네. 저 참 그 취미가 심플해가지고 정말 음악 감상과 독서가 취미예요. 음악 감상과 독서가 취미고 뭐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요즘 블루스 네. 재즈 블루스, 블루스록 뭐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락을 듣다가 조금 이제 시끄러운 걸 못 듣게 돼가지고 좀 블루스록 이렇게 넘어가는 중인데요. 지금은 사실 뭐 대단한 취미는 없습니다. 예전에 색소폰을 약간 불었었는데 안 분 지 몇 년 됐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고 예전에 마라톤도 뛰었었는데 좀 자랑하려고 뛰었던 이제 안 뛴 지 몇 년 됐고요. 지금은 뭐 취미라고 하면 저 유튜브에서 개 동영상 좀 봅니다. 뭐 이렇게 제가 구독하고 있는 개 채널들 몇 개 있어요. 뭐 시바견 뭐 진돗개 뭐 채널들 몇 개 그런 게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리트리버랑 막 이런 거 보는 거 취미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데 뭐 그런 거 있고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한 60세 넘어가지고 취미로 가져보고 싶은 게 블루스 기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약간 블루스? 게리모어처럼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책 꽤 많이 읽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작가님들도 쓰실 때 인터뷰 하시거나 네, 심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글을 쓰거나 소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작가님에 대해 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서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아 그런가요? 이 질문이 정혜인이 해주신 질문이랑 좀 다 있을 것 같아요. 정혜인이 네, 네, 정혜인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네, 취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재관에서 내가 다루고 싶은 소재관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야. 아니면 네. 그 심층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서 좀뭐 아나운서 인터뷰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어떤 방법이 이야기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알고 싶다고 하세요? 아, 혜인님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 만나가지고 깊이 듣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일 때 취재할 때랑 좀 달라진 거였고요. 기자일 때는 한 사람 만나가지고 깊이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제 뭐 대단한 뉴스메이커면 물론 그래야겠는데 뭐 사회 현상 트렌드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좀 얄팍하게 여러 명 만나는 편을 이제 기자들이 선호하거든요. 기사에도 이제 그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들어가 취재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취재 방식에 익숙했고요. 근데 소설을 쓰려니까 뭐 이런 현상이 뭐 사회에 되게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득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같은 얘기를 막 여러 사람한테 뭐 들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소설을 쓸 때 중요한 거는 그 얘기의 깊이, 그 어떤 캐릭터의 그 내면 같은 거라 가지고 그런 거는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뭐 15분씩 듣는 것보다 네 사람한테 15분씩 1시간을 듣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한 시간 듣는 게 훨씬 낫고 마찬가지로 네 사람한테 1시간씩 듣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4시간을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황금제 에바로드를 쓸 때 원래는 그냥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팬들의 어떤 양태, 뭐 생활, 뭐 행태, 뭐 이런 그런 어떤 팬덤이 오타쿠의 뭐 행동이 그런 사고방식이 어떤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금방 취재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두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두 분을 다 이렇게 여러 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처음에는 오타쿠를 취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분들 삶을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뭘 물어보다 보면은 이게 왜 좋으세요? 이게 왜 싫으세요?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과거도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의 굉장히 옛날 이야기 또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인터뷰가 진지해지면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혜인님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럼 어배우님이 취재를 하시면서 혹은 인터뷰를 요청하셨을 때 네. 거절당하신 경우가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네, 혜인님 거절당하는 경우 많고요. 뭐 많습니다. 많고 이 사람은 나한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친척
친척인데 저한테 뭐 부탁했던 친척. 이 제가 거꾸로 그럼 인터뷰 좀 하자. 그치 그거 싫다고 뭐 이렇게 아주 속으로 약간 뭐씨 막 이런 적도 있었죠. 근데 뭐 거절당한 적 많고 이게 이제 기자일 때랑 다른 건데 어떤 사람한테 꼭 이 사람한테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친척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사실 그 친척이 뭐 어떤 직업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고 거절당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뭐 비율이 높진 않으니까요. 거절당했다고 뭐 제가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인터뷰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뭐 제가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대단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거절당할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절당하면 거절당했구나 하고 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하면 되고 네 어메님 저의 그게 저의 취재 비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미나님께서 인터뷰하시고 또 사람들 만나셨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인터뷰 있었는지 또는 좀 가슴에 남으시는 한마디 있었는지 그럼 작가의 입장에서 인터뷰하면서 기억나는 이야기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유미나님 저 이런 경험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많았고 글쎄 막 어떤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왜 하시는 거지? 싶은 뭐 생각거나 아니면 별로 친분이 없어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인터뷰 많이 해보시라는 게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굉장히 너무너무 사적인 이야기, 또 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아까처럼 거절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막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막 근데 그런 얘기도 인터뷰 중에 아마 그게 이제 인터뷰의 힘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경청을 하니까 인터뷰를 할 때 경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같은 거 몇 개 지금 생각나는 건 이런 겁니다. 산자들의 제가 어떤 그 재건축 지역에서 이제 거기 이제 세입자인데 쫓겨나야 되는데 이제 버티는 그 철거민 인터뷰를 이제 2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철거민의 생활 같은 게 이제 너무 놀란 적이 있었고 인터뷰를 하다 놀란 적이 있었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 2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뭐 인터뷰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인터뷰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그런 경험을 하라고 내주는 거였어요. 제가 내준 숙제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제일 친한 친구를 인터뷰를 해오는데 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오냐면은 그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나 아니면 살면서 제일 슬펐던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에세이를 써와라. 육하원칙에 맞게 써와라. 그러면은 보통은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이 뭐 한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무서운 일을 겪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날까지, 숙제 받는 날까지. 대부분 모르죠. 생각을 못해보세요. 네. 근데 사람이 한 40년, 50년 살면서 겪는 경험 중에 무서운 일, 슬픈 일이 꽤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숙제를 받아오면서도 물론 그 인터뷰 숙제, 에세이 숙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쓸 필요 없다고 하고 숙제를 내주는데 과제물을 받아보면 이거를 이제 세 학기 동안 계속 내주는데 과제물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가슴 떨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음하고 연루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고로 죽인 그런 경험 그런 경험도 있고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는데 척추가 무너져가지고 뭐 이후에 뭐 반년을 뭐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 이런 것도 막 그걸 친구 얘기거나 아니면 부모님 얘기로 이제 숙제를 해오는 그런 숙제를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숙제를 학생들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그런 경청의 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사실 쉽게 못 할 것 같잖아요. 친구한테 내가 범죄에 연루됐던 경험을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소주를 한 2병쯤 마신 다음에 보통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그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맨정신으로 들어야 되고 서로 맨정신으로 해야 되고 막 숙제 내용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막 왜 그랬어? 막 그런 걸 계속 꼬치꼬치 물어야 되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해줍니다. 해주고 그거를 받아줬고 계속 물어보면서 아, 인터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도 요청을 하면 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딱히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잘 듣는 게 필요하구나.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인터뷰하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사실 하다 보면 이제 뭐 라포라고 하나요? 이제 뭐 정신과 선생님이랑 환자 사이에 또는 뭐 형사와 뭐 이제 뭐 용의자 사이에도 그런 게 형성이 되는데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에도 경청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라포가 생겨가지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 뭐 자기의 어떤 깊숙한 정말 너무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인데 듣는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잠깐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인터뷰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되잖아요. 네. 독자 작가는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저희가 라포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걸 잘 녹여가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 너무 그런 이제 답을 잘 해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런 굉장히 강렬한 인터뷰의 경우에는 별로 그런 고민을 잘 안 해요. 인터뷰에서 이미 말씀하실 때 내용들이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막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는 그런 수준의 인터뷰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문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 여자가 옛날에 어떤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남자들한테 굉장히 막 원한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어떤 시비가 행인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막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속이 골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그때 늘어놓는 얘기가 있는데 막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막 늘어놓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인터뷰에서 들은 건데 정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강렬하기도 하고 독자분들 중에 그 부분을 강렬하게 읽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사연이고 네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살아있는 글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거기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리고 저도 뭐 그런 방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문장 같은 거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렬한
강렬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를 글로 옮기는 거를 오히려 걱정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인터뷰가 좀 맹숭맹숭할 때 이걸 글로 어떻게 옮기지? 뭐 그런 고민을 거꾸로 해요. 이제 뭐 그런 경험이면 이제 좀 곤혹스럽겠죠. 이제 이게 막 어떤 소설이 아니고 뭐 논픽션이거나 아니면은 소설인데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막 그대로 옮기게 해서 그게 누군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거나 뭐 이러면은 고민이 되겠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이제 겪은 적이 없고 거꾸로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썼더니 다른 사람이 왜 자기 얘기를 썼느냐며 저한테 항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오, 자기를 인터뷰하는 게 아닌데 왜 내 이야기를 썼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더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네. 작가님 글 쓰실 때 몇 시인지 쓰시고 글 쓰실 때 특별히 감추시는 환경이 있으신지 등등등의 질문을 네. 지금 황성민 외에 네, 황성민님. 여러분께서 맞습니다. 물어봐 주셨는데 이 엄혜윤님 외에 엄혜윤님, 네, 네, 마지막 황성민님. 질문에 답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별로 그렇게 막 시간이나 장소 타는 사람은 아닌데요. 시간은 조금 오전에 좀 잘 쓰는 편이고요. 오전에 제가 6시간에 웬만하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그리고 곧바로 쓰려고 하는데 사실 곧바로 써지지는 않고 좀 멍한 상태로 이제 좀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기 전까지 꽤 씁니다. 꽤 쓰고 그때가 정신이 맑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좀 오후에 좀 어영부영 하다가 저녁에 뭐 한 8시, 9시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잠자는 게 꼭 부팅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고 환경은 저는 별거 없어요. 부엌에서 그냥 씁니다. 제 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아내 방이 2개입니다. 아내 방 2개고 제 방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침실이고 이제 뭐 작업실 같은 거 따로 없거든요. 따로 없고 그냥 부엌에 이제 책상을 놓고 쓰는데 아내가 어차피 이제 회사를 나가니까 뭐 혼자 쓰죠. 그렇게 뭐 별다른 환경은 없고 그냥 노트북 놓고 쓰는데 여름에만 제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가지고 그 여름에만 따로 작업을 해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 살던 집 근처에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더우면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에어컨 혼자 사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오래 틀면은 이제 전기값 아까워가지고 독서실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독서실에서 쓰느라고 소리 안 나는 이렇게 키보드도 마련해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는 독서실이 없고 스터디 카페가 좀 있는 동네라 가지고 여기를 가가지고 썼는데 스터디 카페가 뭐 그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밤에 안 하고 뭐 일주일에 뭐 몇 주일 또 쉬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올 여름에 슬럼프 빠진 게 약간 그 탓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날도 더운데 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영부영 좀 안 가고 이게 약간 좀 슬럼프의 원인 아니었나. 결국 따지고 보면 코로나 때문 아니었나. 오늘 작가님과 저희 다 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뭔가 계속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책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의 책을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방식도 낯설어가지고 약간 헤매기도 하고 또 초반에 이제 저희가 뭔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가지고 약간 이제 초반에 좀 되게 긴장도 하고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뭐
약간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 뒤에 가면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제가 유튜버가 되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 같고 코코님이나 다른 부튜버님이랑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런 거 재미있네요. 다른 분들도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고 우리 작가님께 우리 들리진 않지만 박수를 모두 치면서 고맙습니다. 많은 인사를 드리는 너무 박수 치는 게 다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막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은. 옆으로 넘기시면 그렇군요. 지금 네. 페이지가 아이고, 네. 엄청 많이 세워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질문에 채택되셨던 분들은 독보문화정보도서관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독보문화정보도서관 유튜브 채널 아래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줌으로 채팅하고 보내드릴 건데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인문학 강좌는 9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는 서린 교수님, 10월에는 장석주 시인님, 11월에는 이시영 박사님, 박상민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작가님 모시고 멋진 시간 가져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휴관도 했다가 재개관도 했다가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강연 설문도 저희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따뜻한 글 많이 읽으시고 또 직접 써보시기도 하시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팅방 확인하시고 이글 휴대전화 보내주시고요. 확인하신 분들은 그대로 회의 나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죠. 이거 음소거 해야 돼. 네네 저기 강감명 작가님 노트북을 온수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습니까?